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김노은입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고전 오즈의 마법사 속 인물 심리를 분석해 볼 텐데요. 선생님의 저서인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을 사랑했을까 중 마지막으로 소개된 고전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동화죠. 캔자스주의 이병헌 도로시라는 이 명랑한 소녀가 오즈 대륙에서 겪는 모험이 시간순으로 그려지는데요. 주인공이 모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속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하늘로 훌쩍 들어올려 이상한 나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설정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오즈의 마법사는 그 노래, 그죠? 오버 더 레인보우. 몰라요? 가수가 왜 그걸 모르십니까? 네? 그 고전적인 노래. 이게 하여튼 노래 때문에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한 건데, 네. 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도로시가 현실이 좀 버거워지면서, 네. 상상의 세계, 혹은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도로시는 좀처럼 기쁨을 찾기 힘든 현실을 점점 버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현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짐에도 그런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경우 사람들은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백일몽이든 게임이든 어떤 놀이든 간에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하늘로 훌쩍 들어올려 이상한 나라로 데리고 간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도로시가 자기만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네. 도로시가 처음에 이제 양 엄마 아빠죠? 네. 입양됐으니까 거기서는 되게 명랑하고 즐거운 아이였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뭐랄까요? 우울해졌다랄까요? 네. 그렇죠. 우울하고 막 이제 조금 슬퍼지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돼요. 온통 잿빛으로 화해버린 칙칙한 세상의 모습 이렇게 이걸로 표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통 잿빛으로 화해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잿빛 초원. 풀조차 초록색이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파리들도 재색. 집도 재색. 칙칙한 잿빛. 뭐 이게 칙칙한 잿빛이 사실 우울을 대변하는 거래요, 사실. 네.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컬러풀하게 안 보인다 그래요. 보통 그 환자들의 경험담을 봐도. 그러니까 흑백 비슷하게 보여요. 모노톤으로. 화려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는 도로시가 점차 이제 삶이 좀 힘들어졌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고 싶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할 때 이제 그를 상징하는 게 이 동화에서는 이제 회오리 바람에 통해서 집이 날아가서 뭐 이제 환상의 나라로 가는 거 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현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도로시를 오즈의 마법사만이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실을 안내해준 북쪽 나라 착한 마녀는 오즈의 마법사에 가는 길이 즐겁고 어둡고 무서운 곳을 지나는 오랜 여행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도로시가 지금 이제 문제는 현실이 버겁고 힘들다, 네.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건데 이게 치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치유 여행이잖아요. 네.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 근데 이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 혹은 이제 심리치료 과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즐겁고 어둡고 무섭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왜 즐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여행 혹은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 과정이 왜 즐거운 걸까요? 저의 이런 마음의 힘듦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치유하기 위한 여행이나 그 과정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 계속 더 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즐거운 여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하지만 왜 또 어둡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원인 같은 거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어두운 분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 같은 거, 잠재의식 뭐 이런 거에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혹은 그림자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네. 밝은 의식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심층의 어두운 곳까지 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둡다라는 표현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왜 무서운 곳을 지나는 무서운 여행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보는 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두렵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심리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러거나 자기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상처를 보는 게 무서워서. 예를 들면 내가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낮구나.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지.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나마 건강하고 보통 자존감이 많이 낮으면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 치료를 하려면. 네. 그러니까 무서운 여행일 수밖에 없죠. 자기 상처를 들여다봐야 되는 네. 여행이니까. 그래서 무섭다. 그리고 오랜 여행이다라는 것은 시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네. 금방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를 치유하는 과정 혹은 뭐 이런 심리치료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 짧은 이 한 문장에 심리치료의 특징, 본질 이런 게 거의 다 집약돼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오지를 찾아가는 여행길에 지루함에 지쳐있는 허수아비를 뽑아올린 도로시는 오지에게 뇌를 달라고 부탁하겠다던 허수아비를 기꺼이 동행으로 맞아들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일단 이 허수아비는 또 하나의 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가 이제 막 그 하소연했던 게 지루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도로시가 별로 안녕하지 못하다 그러죠. 밤낮 여기 매달려서 까마귀만 쫓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 같아요? 딱 요 느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네. 이웃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 살고 있어서 지루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로시는 두 팔을 뻗어 허수아비를 막대에서 쑥 뽑아 올렸다. 마치 고독함과 지루함에 지쳐가던 자신을 구원하듯이. 자, 그러면 도로시도 지루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면 이웃이 없어요. 그 도로시 집이 있으면 주변에 아무 집이 없어요. 네. 황량한 벌판 안에 딱 집만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집에는 별로 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도 안 좋은데 도로시는 오죽하겠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아이인데 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개 한 마리만 있고 지루하죠. 거기서 이제 그 양부모들은 또 좀 우울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동화를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또 위에 이제 놀아줄 엄마 아빠는 이제 지쳐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놀자 그럴 수도 없고 네. 옆에 친구는 없고 걔는 말이 안 통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답답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허수아비를 딱 보니까 얘는 자기인 거죠. 가만히 거기 옆에서 참새나 쫓고 있는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구원하듯이 구원했다라는 네.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허수아비가 뭘 원하죠? 이 허수아비가 그 뇌에 원하지 않은데? 네, 맞아요. 그죠? 뇌에 지푸라기가 있어서 뭐. 자, 근데 왜 허수아비는 뇌를 원했을까요? 왜 뇌를 갖고 싶어 했을까요? 뇌를 갖고 싶어 하면, 이유는 뇌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로 생각할 네. 것이다. 나 지금 머리에 지푸라기밖에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존재인데, 뇌가 생기면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겠나? 네. 자,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주지 않겠나 나를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도 비슷한 건데 뭐 허수아비도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 이제 뇌를 가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로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 한 이 정도. 도로시도 깊이 공감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에게 어린 자신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시는 하루라도 빨리 지혜로운 어른들처럼 되어서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를 돕고 싶어 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자기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나 허수아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랑을 안 해주는 게 사실 부모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애가 뭐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사랑을 안 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탓을 해요. 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허수아비도 뇌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고 네. 도로시도 자기가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서 네. 아이, 그냥 힘없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허수아비를 보니 또 하나의 자기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으면 보통 자기 탓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사랑 못 받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 탓을 너무 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성향이 도로시에게도 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빨리 나도 뭔가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기대, 아니 그 동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허수아비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네. 또 도로시는 어느 숲을 지나가다가 두 번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관절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칠을 해주고 심장을 얻고 싶어하는 그를 친구로 맞아들여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과 금방 친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기서 이제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실 도로시에 있거든요. 네. 자기 내면에 하나 또 하나의 나 네. 이렇게 계속 보는 건데 양철 인간도 비슷해요. 자, 양철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불로불사의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쉽게 하면 천하무적이에요. 터미네이터? 요즘 식으로 하면 약간 이제 기계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양철 인간은 뭐가 없어요? 심장. 심장이 없죠. 네. 이게 여기서 표현하는 바는 심장은 사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하트. 그래서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불로불사의 육체를 가지긴 했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양철 인간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자, 근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뭘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사람들 다 싫어, 사랑하지 않아 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본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네, 그것도 맞죠. 네. 본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조금 쉬운 표현을 하자면 네. 포기한 사람, 인간관계에 지쳐서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많은 이제 고통을 겪은 사람이나 네. 지친 사람들. 너무 이제 지겨운 거죠. 사람 상대할 때마다 막 고통받고 상처받고 이러니까 아유 필요 없어 다 이제 안 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또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한평생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차라리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양철 나무꾼이 상징하는 건 제가 볼 땐 이런 사람 아니냐. 사랑을 포기한 사람. 네. 고독한 사람. 그러면 도로시하고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녀로서는 아줌마와 아저씨로부터 예전보다 관심을 덜 받게 되자 스스로에게 이제부터 나 혼자 살면 돼. 그러면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도로시는 마치 심장을 잃어버린 양철 나무꾼처럼 사랑에 대한 기대를 멀찍이 치워버린 채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네. 도로시가 사실 사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황량한 곳에 혼자 살고 있는 건 되게 안 좋다는 건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네. 그럼 이제 주변에 아저씨,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도 요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고 네. 또 사랑을 받기도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보통 도로시 같은 어린아이는 자포자기할 수가 있죠. 네. 아유 뭐 소용없구나 이거 뭐 세상 살아봐야 사람도 별로 없고 주변에 또 있는 인간들이라고는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살까? 뭐 개나 데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양철 인간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도로시는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 오즈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또한 도로시와 금방 친구가 됩니다. 겁쟁이 사자한테서 도로시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걸까요? 자, 겁쟁이 사자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인데 사자는 그 맹수의 왕? 네. 동물 세계 왕 아니에요, 거의. 물론 호랑이가 있긴 한데 천적으로 호랑이가 더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서양에서는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사자는. 네. 근데 겁쟁이에요. 자기가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잠재력을 자신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혹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잠재적 능력으로 봐서는 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불신하고 겁을 내요, 계속. 이런 이제 상징이 바로 이 겁쟁이 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시도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자는 용기도 없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도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오즈를 찾아가겠다고 말한다. 야수의 왕으로 태어났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처럼 살고 있는 사자의 초라한 모습은 원래는 명랑하고 씩씩한 아이였지만 언젠가부터 현실을 버거워하고 두려워하게 된 지금의 도로시와 흡사했다. 그렇죠. 도로시도 처음에는 명랑하고 용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뛰어난 잠재력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보면 도로시는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겁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봐도 또 이제 사자도 또 하나의 상처 입은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허수아비는 자기에게는 똑똑함이 없다고 믿었고 양철나무꾼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믿었고 또 겁쟁이 사자는 용기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로시 일행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는 허수아비였고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는 양철나무꾼이었으며 가장 용감한 이는 겁쟁이 사자였습니다. 이들은 왜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걸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미 나한테 그러니까 사자한테는 용기가 있고 뭐 허수아비한테는 똑똑함 같은 게 있고 뭐 양철인간에게는 따뜻한 마음 다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네. 혹은 불신하는 거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불신의 상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특히 자기의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 혹은 뭐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 혹은 자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 자아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나를 과대평가한 거를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개념.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면 뭘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까? 과대평가할까? 과소평가할까? 과소평가죠. 네. 과대평가는 이제 또 나르시스트님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고 과소평가예요, 보통. 네. 과소평가.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재의 나보다, 객관적인 나보다 못하게 보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쁜데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뭐 날씬한데 뚱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다, 네.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모델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사례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슈퍼모델 중에서 세계적인 그 거식증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 자살한 게 아니라 죽었죠. 안 먹으니까. 맞아요. 이런 모델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모델들이 뚱뚱한가요, 말랐나요? 엄청 말랐죠. 엄청 말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델들한테 너 말랐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 몸무게를 측정해서 키랑
봐라 너 말랐지 않냐. 이러면 또 모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해도 네. 아 그래 마르긴 했는데 아랫배가 좀 나왔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먹는다는 건데요. 네. 이 수정이 안 되잖아요. 웬만큼 피드백을 줘도 너 말랐다 예쁘다 해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어린 시절에 네.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혹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기를 못 믿는 거죠. 네. 내가 날씬하다는 사실을.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보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잠재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그럼? 네.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 사람은 모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혹은 자기의 잠재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사람의 상징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친구들, 도로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로시도 사실 그 가장 큰 약점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 혹은 자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시한테 가장 절실했던 것은 그거를 바꾸는 거. 나는 괜찮은 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좋은 능력들을 갖고 있어. 잠재력들. 근데 그게 말로 나한테 괜찮다고 중얼거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결국 어때요? 맹수하고 싸우면서 네. 용맹하다는 거를 검증받은 거잖아요. 네. 그 남들이 피드백을 준 거고, 너 싸움 보면 잘하더라, 용맹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있고 뭐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네. 또 뭐 허수아비도 그렇고 꾀를 잘 내고 이런 거를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제갈공명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자기 잠재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현실에서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필요한 거죠. 그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 도로시한테도 그게 필요했을 수 있겠다. 자기를 잘 믿지 못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도로시는 마음이 지나치게 여린 소녀여서 오즈 마법사가 내준 숙제인 나쁜 마녀를 해치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포로로 잡힌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마침내 나쁜 마녀를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도로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제 심리 치료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절박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 열심히 치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더 좋아지려고 하지 않고. 절박해야 이제 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시한테 그런 기회는 사실 이제 절박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건데 네. 이 친구들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다라는 상징,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가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상징이 이제 도로시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네. 도망칠 수 없게 만든 거죠. 여기서 그냥 도망쳐서 완전히 망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서 마녀를 공격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신의 이런 내면을 좀 더 표현해도 된다. 그렇죠. 네. 뭐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화내도 괜찮아?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죠. 네.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고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심리적으로 건강한, 정신 건강 양호한 고아였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양부모 밑에서 사랑을 좀 못 받고 이제 하다 보면 또 혹은 그거 사랑을 충분히 받더라도 고아일 경우 약간 눈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면 화난 대로 표현 못 하고 왜냐하면 또 파양될까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공포죠. 네. 원래 고아들은 유기공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부모한테까지 사랑을 잃을까봐 표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든 부정적인 표현이든 억제할 수가 있고 특히 화는 더 안 낼 수가 있겠죠. 네. 뭐 엄마한테 화나면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
도로시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화를 내도 괜찮다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화를 좀 내고 표현을 다 해도 부모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걸 못해요. 무서우니까. 냈다가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마녀를 죽이는 과정 아니었을까. 네. 굉장히 도로시로서 힘든 건데, 그죠? 힘든 건데, 적극적으로 뭐 이제 한번 분노를 터트려도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제부터 화를 좀 내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마녀를 죽이고 나서도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화를 내도 부모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경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야 이제 도로시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 사기꾼에 불과했던 이 마법사 오즈의 정체는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즈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도로시와 새 친구에게 가짜로 만든 뇌와 심장,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들은 다 얻었다면서 몹시 행복해합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행복해하는 이들의 심리에는 무슨 작용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사람들 거짓인 걸 모르지 않나요? 이제 뻥친 걸 믿은 거 아닐까요? 그쵸? 네. 나 네 가짜 넣어줬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즈가. 진짜라고 뻥치고 더 넣어서 믿었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위약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네. 이 플라시보 효과가 강력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그 소화제밖에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리 다쳐서 가면 소화제 주고, 두통 해도 소화제 주고, 다 나았대요. 진짜로 나았다는 건데, 그 왜 가능하냐면, 이 자가치유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네. 자가치유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낫는다는 거죠. 막 좋은 호르몬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고, 나 이거 죽겠구나. 독약 먹었구나 생각하면, 이제 확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보통 암 선고받은 다음에, 암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암이야, 이제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확 나빠진다 그러죠?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위약 효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한테 가짜로 줬는데, 진짜라고 뻥치니까, 얘네들은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장이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갖고 있다고. 그 자체로 이제 행동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위약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어요. 이 위약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하나의 기제로서 또 사용된 게 최면 효과? 최면은 그 최면을 거는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려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걸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암시를 다 믿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오즈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 마법사 뭐 이러니까 이제 가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한번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오즈가 뭐 기라고 하면 긴 거죠. 그래서 오즈가 가지고 있는 최면 효과. 너 좋아졌어. 너 이제 괜찮을 거야. 그게 이제 강력한 암시 효과가 또 되면서 네. 플라시보 효과랑 중첩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치료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즈가. 그렇죠? 치료자도 사실 플라시보 효과를 엄청 주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심리치료에서도 보면 뭐 오면은 당신은 뭐 좋은 사람입니다. 혹은 당신 안전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심을 주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지. 계속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암시 효과나 최면 효과도 있겠죠. 오즈가 주는 것처럼. 그런 거 당연히 심리 치료 과정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네. 오즈의 역할이 거의 그 심리 치료자의 역할과 유사한 방아쇠 역할, 네.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로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남쪽 나라로 떠나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시가 신고 있던 은구두가 도로시를 집으로 언제든지 데려다주는 마법의 힘을 지녔었고 도로시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은구두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가 처음에 이제 은구들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실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몰랐죠. 네. 몰라서 이제 온갖 생고생을 다 하고 막판에 보니까 그거 있으면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집에 가잖아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은 먼데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파랑새는 바로 네 옆에 있었다는 둥.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로시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힘,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의 잠재력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런 거죠. 도로시에게는 진작부터 험난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다. 다만 그녀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결국 현실에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도 그곳에서 벗어나 현실을 돌아가는 것도 모두 그녀의 선택이었고 또 그녀가 마음먹기 나름이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숱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게 해결의 열쇠였고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줌으로써 잠재력을 풀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제 심리 치료라는 게 결국 본인 문제거든요. 네. 상담자가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당 부분은 네. 몸 아픈 것도. 이번에 우리 아들도 이게 찢어져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빨간 약 발라줬다는데 집에서 내가 발라줬거든. 네. 별것도 아니더라고. 이제 꼬매는 거면 내가 못하지만.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결국에는 지가 낫는 거지. 갔다 와서 아니 꼬맬 정도도 아니고 별거 아니었대는데 뭐 금방 낫겠는데 벌써 다 낫어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낫겠다고 마음 먹고 나의 잠재력을 믿고 그러면 빨리빨리 낫는 거고 네. 이 심리적인 데서도 그게 안 되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도로시가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총발동해서 결국 이제 나았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현실이 힘겨울 때마다 또 마음이 힘들 때마다 상당수의 사람은 도로시처럼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동화의 주인공도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따분하다 해도 그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집만한 곳은 없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하신 그 말씀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결국 사람은 현실에서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아무리 상상의 세계가 아름다워도 상상의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뭐 지난 시간인가요? 몇 번 전에 그 아바타 얘기하면서 네. 그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뭔가 해결하고 그러면 그게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쵸. 순간순간 약간 즐거움과 대리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자기가 발을 붙이고 사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도피한 것은 금물이다. 어떻게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현실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가 훨씬 아름답고 뭐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거칠고 험난해도 현실에 뿌리를 두고 현실에서 해결할 무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